안녕하세요. 저는 ESG 공시 및 공급망 대응 컨설팅과 함께 녹색금융과 녹색기술 고도화 자문 등을 하고 있는 그린에토스 랩의 대표 이성경입니다. 기후변화 가속화를 막기 위한 기후금융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이와 함께 전환금융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환금융의 의미와 특징이 좀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환금융의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하고 전환금융이 어떤 의의가 있으며 또 전환금융의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환금융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현재 우리가 처한 기후변화의 문제 상황을 조금 짚어보고 시작할까 합니다. 나사에서는 매해 1년 중 가장 더운 7월의 온도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왼쪽 아래 그래프는 1850년에서 1900년까지 산업화 이전의 평균 온도 대비 7월의 온도를 나타내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그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지난 11월 세계기상기구에서는요. 2024년 1월과 9월의 전 지구의 평균 온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며 이미 올 들어 1월과 9월에 산업화 이전 대비 1.54도씨가 상승했다라는 보고서를 지난 11월에 낸 바가 있습니다. 이는 파리협정의 1차 방어선인 1.5도씨를 넘는 수치로 우리는 지금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지구온도를 2도씨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탄소 배출 활동을 금지하거나 또는 그런 활동에 대해 한도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또는 더 이상 그러한 경제 활동이 경제적이지 못하도록 규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외에도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산업과 경제구조 전반의 체제 변화를 위한 자금, 그러니까 금융의 변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Climate Policy Initiative라는 글로벌 기후 정책과 또 금융을 연구하는 비영리 연구단체에서는 현재 우리의 기후금융의 규모를 1조 2650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러나 1.5도씨 이하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모는 2050년쯤 10조 7690억 원 정도에 달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 대비해서 9배 이상의 수치가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환금융을 이 시간에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유사한 개념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들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유사 개념으로는 지속가능 금융이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지속가능 금융이란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모두 아우르는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녹색금융이다 라고 한다면 기후변화 완화 외에도 순환경제나 또는 생물다양성 보호 등 같은 다양한 환경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금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기후금융은요. 이 환경 목표 중에서도 기후변화 완화라는 목표 혹은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항목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금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환금융은 일반적으로는 기후금융 안에서 조금 더 좁은 개념으로 특히 기후금융 중에서도 고탄소 집약적 활동 또는 고탄소 산업의 탄소 절감을 위한 금융 지원을 일컫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환금융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전환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은 영어로 트랜지션이죠.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앞쪽에 있는 변화와 전환. 이것은 어떤 사회나 경제 구조가 이전과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그 과정,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변화의 최종적인 상태를 조금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과도기라는 의미는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라는 그 시기를 조금 더 강조하는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환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정의나 그 쓰이는 맥락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이 트랜지션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어떻게 쓰이고 있지? 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환금융에 대해서 조금 국제기구라든가 협의체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20인데요. G20, 그러니까 이제 영향력 있는 20개 국가의 정상들이 모인 회의입니다. G20에서는요, 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고 생물 다양성이나 순환 경제 등 분류 체계에 포함된 더 넓은 지속 가능 목표나 혹은 UN SDGs 등을 참고하여 경제 전체의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금융이다 라는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OECD나 또는 UNFCCC 등에서는요, 현재 상황에서 조금 경제적이거나 어떤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이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고탄소 산업의 전환 등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환금융은 기후금융에 대해 급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점진적이고 포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국제자본시장협회에서는요, 전환금융이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넓은 개념으로요, 경제 전반의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 우리가 앞서 살펴본 G20는 이런 쪽 경제 전반의 전환을 강조하는 개념에 가깝게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의 완화와 그리고 기후변화의 적응과 관련 있는 기후전환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전환금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로 파리협정에서의 목표나 또는 넷제로 관련된 달성 목표를 지원하는 금융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는 물론 에너지 및 고배출 부분을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축이 어려운 부분의 전환을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가장 좁은 의미의 전환금융이 있습니다. 화석 연료의 감축이라든가 혹은 특정 제조 공정이 지금 탄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현실적인 기술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산업들도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개념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사용되는 전환금융의 개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축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산업에는 어떤 산업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철강, 시멘트, 항공, 화학산업 등 사실 이 산업들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이 없이는 어쩌면 우리는 하루도 생활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산업들을 무작정 탄소 전환을 위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들이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수준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조금 더 저탄소에 가까워질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좁은 의미의 전환금융의 의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포스코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철강 공정 같은 경우는 고로의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온도에서 또 공정이 진행되면서 에너지 자체를 다 소비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철강석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코크스 연소라든가 또 환원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탄소가 어쩔 수 없이 배출되고 있죠. 그래서 포스코는 이것을 완전히 바꾸지 못하더라도 고로의 원료 중에서
상대적으로 화석연료를 조금 덜 쓰게 해주는 원료로 그 원료를 바꾼다든가, HBI처럼 어떻게 조금 더 추가됨으로써 또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를 넣는다든가 라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완전히 바꿀 수 없지만 탄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고탄소 산업이 할 수 있는 전환을 위한 활동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활동에 금융을 지원해 준다면 그것은 전환금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활동들을 하겠다라고 하면 다 전환금융으로 지원을 해주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전환금융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린워싱과 탄소 고착화입니다. 앞서 우리는 전환의 기준이 다소 모호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특정한 국가에서는 명확한 기술이나 과학적 기준 같은 경우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사실 이 통일된 어떤 기준이나 검토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환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미미한 고탄소 산업에도 사용될 여지가 높죠. 그래서 전환이라는 용어 안에 그 과거의 고탄소 활동을 계속 가게 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하게 된다면 그것은 탄소 고착화, 즉 지금의 이 탄소 집약적인 기술이 한 단계 나아가서 녹색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 그 상태가 락인된다고 했죠. 유지되는 쪽으로 사용될 여지가 높다라는 이슈가 탄소 고착화의 이슈고요. 그렇게 하고도 자 이것은 전환활동이 아니냐라고 전환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그린워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린워싱과 탄소 고착화를 막기 위해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명확한 전환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설정된 기준을 맞추고 있는지 투명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아울러 돈을 사실 한번 조달하게 되면 갚을 때까지 예를 들면 아무것도 우리가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 어디에 쓰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달된 자금은 정기적으로 검증을 받고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리고 처음에 쓰겠다고 한 목적대로 그 전환의 기준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등이 검증되고 또 보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린워싱과 탄소 고착화를 막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은 먼저 전환의 기준을 명확히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환금융이 무엇이고 그러한 기술적 기준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 글로벌에 걸쳐서 통일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요 국가에서는 텍소노미를 만들어서 친환경 활동이 되려면 최소한 이러한 기준을 가져야 하고 그 친환경 활동 안에서도 녹색 활동은 더욱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전환 활동도 이 정도 기준이라면은 친환경 활동에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가이드 혹은 규제를 수립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텍소노미를 가장 먼저 만들고 가장 높은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EU가 있고요. 아울러 EU는 최근에 중국, 싱가포르 등과 함께 이 3국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텍소노미 기준에 대해서 검토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역시 한국형 텍소노미를 2021년 12월에 배포하고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텍소노미의 수준 또한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EU 같은 경우는 텍소노미가 규제이자 위임된 법률을 통해서 상당히 높은 기술적 기준과 까다로운 조건을 걸고 인정을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기에 비해서 이 포함된 활동의 범위가 좁고 이 포함만 되면
기준은 조금 낮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호황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향후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텍소노미가 한 기준이 될 수 있다면 또 하나는 IMCA와 같은 이런 협의체 같은 곳에서 가이드라인을 낸 것들을 참고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뭐 강제성이나 규제에 대한 성격을 가져가는 기관은 아닙니다만 기후전환 금융 핸드북을 통해서 주로 이 IMCA라는 곳은 채권과 관련된 어떤 가이드를 발표하는 기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후 전환을 목적으로 한 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것은 녹색 채권이라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꼭 어떤 활동이 아니어도 어떤 지속 가능한 목표와 연계된 채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들을 발행할 때 어떠한 것들을 좀 가지고 오고 공시를 해라. 그러면 특정 기준을 어느 정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전환금융으로 어느 정도 봐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가이드를 내놓았기 때문에 전환을 어떻게 판단하지 할 때 또 하나 참고하실 수 있는 좋은 가이드라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가능 금융과 관련해서 가장 발전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곳은 바로 EU입니다. EU는 2018년 지속가능한 금융 10대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 첫 번째로 텍소노미를 먼저 발표를 했었습니다. 해당 텍소노미에서는 친환경 활동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줌으로써 그린워싱의 소지를 없애고 또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은 물론 민간에서도 조성된 자금들이 충분히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10대 금융계획 외에도 2023년 7월에는 전환금융에 대한 권고지침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전환금융에 대한 권고 지침에는 EU가 가지고 있는 전환금융에 대한 생각을 상당히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장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EU는 전환금융이 필요하고 또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확대가 되어야 하나 지속가능 금융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데서 있어서 전환금융이 과도기적인 수단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는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시작할 때 이 금융 전체에 전환금융이 더 크고 녹색금융이 더 작게 시작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기로 가게 됐을 때는 전환금융은 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녹색금융이 늘게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전환금융이 완전히 녹색금융에 흡수되는 형태를 지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는 전환이라는 기준 자체가 고정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환이 고정된 상태로 있다면 녹색 기술로 발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전환의 기술은 한시적으로 인정해주되 기술의 수준이 올라오게 되면은 보다 녹색에 가까운 쪽으로 전환을 판단하는 기준을 올려야 한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전환금융 지침에서는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이 4가지 기준에 따른 활동들을 전환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가이드를 주면서도 반드시 앞서 말한 전환금융이 녹색금융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락인 효과, 잠금 효과를 피하기 위한 엄격한 보고체계, 검증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이후의 전환금융 지침에서 말한 4가지의 어떤 금융이 전환금융이냐라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EU의 기후전환 벤치마크 혹은 EU의 파리협정 부합 벤치마크를 추적하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사고 파시게 되는 펀드는 벤치마크 지수라는 것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EU에서는요, 이 2가지 지수를 규제로 만들어서 탄소 배출량,
포트폴리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탄소 배출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해당 포트폴리오가 이러한 벤치마크와 맞아떨어지는 탄소 배출을 가지고 가야지만 그 펀드가 전환금융 펀드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는 ESG 펀드다 혹은 전환펀드라는 걸 저는 아직 잘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열어보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기준에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워싱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유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정해놓은 벤치마크의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면 그러한 펀드는 그런 펀드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엄격한 규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살펴봤던 텍소노미입니다. 그 텍소노미란 무엇이 친환경 활동인지를 기술적인 기준으로 각각의 활동에 따라 상세한 기준을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탄소 집약적인 산업에 대해서 약 28개의 활동을 인정을 해주고 있고 해당 활동에 대해 투자를 하되 최대 5년, 예외적으로 10년 정도까지 투자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기술 수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허들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기술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전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시각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라는 것이 담겨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전환 계획, 그러니까 어떤 경제 주체라든가 채권 같은 것을 발행하는 주체가 정말 나는 전반적으로 이 내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야 라고 해서 이러한 전환 계획을 제대로 소명하고 그러한 활동에 투자하겠다 라고 할 때도 이것도 전환금융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과학 기반의 목표, SBTI와 같은 그런 과학 기반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활동이나 또 그러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잘 보고하고 중간중간 검증을 받는다면 전환금융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환금융에 대해 어떤 기준을 좀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현재까지 가장 잘 살펴볼 수 있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내놓은 지침은 대부분 유럽의 제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전환금융에만 속하는 그 도표는 아니고요. 금융이라고 했을 때 이 금융이 크게 어떻게 나뉠 수 있는지를 조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금융은 먼저 집행의 주체에 따라 크게 공적인 자금, 정부 자금일 수도 있고요. 글로벌 국제기구들이 조달한 그런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자금도 해당됩니다. 그런 공적 자금이 있을 수 있고요. 자, 민간 자금. 네,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거나 하는 그런 상품들이 되겠죠. 민간 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어떤 성격, 집행되는 방식에 따라는 크게 채무형 상품,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혹은 대출을 해주는 거, 이런 상품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지분형 상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채형 상품, 그러니까 채무형 상품과 지분형 상품의 가장 큰 차이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부채형 상품은 손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되고 문제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지분형 상품은 사실 지분이기 때문에 가치가 완전히 0이 될 확률도 내재하고 있겠죠. 그래서 더 도전적인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전환금융은 거의 대부분 대출, 채권형 상품에 많이 이제 집중이 되어 있고요. 민간 자금 역시 상당히 제한되었고 주로 공적 자금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또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렇게 심각한 기후변화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민간 자금이 늘어나야 하고
또 비단 채무형 상품뿐만 아니라 지분형 상품들이 상당히 늘어나서 모험적인 자본들이 조금 보다 도전적인 기술에 투자를 해줘야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쪽으로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전환금융의 의의입니다. 전환금융이 그 의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적, 경제적인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명확한 전환의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립된 기준이 제대로 잘 지켜지는지 발행할 때뿐 아니고 정기적으로 그 자금이 집행되고 있는 내역,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달성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시, 어떻게 보면 보고를 하고 MRB라고 합니다. 측정하고 또 리포팅하고 그리고 검증하는 체계,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가 없이 전환금융이다라는 모호한 자금의 성격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사실 탄소 고착화로 갈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전환금융이다라는 말을 누군가 한다면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전환은 어떤 식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라는 걸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강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앞서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는데요. 결국에 민간의 관심이 늘어나줘야 하고요. 그리고 채권형 외에도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그리고 혁신으로 만들어서 보다 더 어렵고 도전적인 가제와 관련된 기술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분형 전환금융도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함께 오늘 제 강의를 마쳐봅니다. 이상 그린에토스랩 이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